붙였나요? 네네. 분단번호 붙였으면은 1문단을 봐보세요. 1문단 딱 보는 순간 첫 문장에 자, 화제가 될 만한 게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맥락상 아, 대략 이런 게 나오겠구나 싶은 게 주어져 있어요, 사실. 자, 어떤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전류의 흐름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성질. 좀 길게 나왔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성질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잃도록, 길을 잃어버리도록, 길을 잃어버리도록 유도하는 페이크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문단은. 이 경우에 1문단에는 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읽는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1문단을 쭉 읽어보세요. 뭐를 이야기들로 범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날 무시하는 거냐?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런 하소연 아니 이런 그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자, 읽었으면 오른쪽에다가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2개. 뭐 그 이상도 있는데 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2개다. 그쵸 그쵸. 전자 그쵸. 또 전자가 충돌하는 그러면서 충돌하는 거. 원자 핵이 나오죠. 원자 핵. 알겠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희한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죠? 제 뒤에는 그러면은 의나 A가 와야 돼요? 시옷이 와야 돼요? A나 의가 와야겠죠. 그렇죠? 아니 시옷이 와도 돼요. 왜? 리스펙. 왕의 반열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붙여? 아이씨. 자, 원자가 졸라 많이 아니 원자 핵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와? 전자가 많이 나와. 그지? 근데 1문단을 읽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원자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지. 전자로 이루어지. 자, 따라서 그려보세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시면 안 돼요. 지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수능에서 인문지문 모순관계, 반대 관계 있었잖아요. 그게 떡하니 대수능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 내가 그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작년에. 왜? 그 쉬운 지문인 듯 보였지만 걔마저도 어렵게 나왔거든. 그거라도 알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충 넘기지 마세요. 자, 원자는 일단 원자 핵하고 이 마이너스라고 적힌 게 뭐죠? 전자예요, 전자. 원자하고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겁기로 치면은 원자 핵이 무거워, 전자가 무거워? 지문을 보세요. 1문단을. 뭐가 무거워? 원자 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원자 핵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전자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얘가 막 튀어나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자유전자. 자유전자. 튀어나가는데 원자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원자 옆에 또 원자, 또 원자 옆에 또 원자 이렇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원자 핵하고 뭐 할 수 있어?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사실은 이게 1문단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깔고 가는 지금 설명이에요. 사실은. 다시 또 들어가면은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 개소리야. 중간에 자 양성자 그랬잖아요. 양성자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또 다른 중성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알겠죠?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된 상태여야 1문단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계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가보세요. 그 전에 마지막 문장하고 바로 앞문장으로 가볼게요. 1문단에 마지막 문장하고 바로 앞문장 봐봐. 거기 보면은 무슨 에너지 이렇게 짓거려 놓은 거 있지. 거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그녀야. 거기 보면은 에너지란 말 붙은 거 몇 개 나와?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런 말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봐봐. 자유전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왜 이렇게 되었나? 전자가 원자 핵한테 이게 충돌하는 순간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옷에 묻은 김치 국물 너한테 묻혀줄게. 이 느낌으로. 알겠죠? 그 느낌으로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동을 한 것이다. 이거를 다음 문단 내려가서 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쪽에 있던 게 저쪽으로. 나한테 묻은 김치국물 너한테 묻혀줄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 이 문단으로 갈게요. 첫 문장의 색깔 해야겠죠? 전기 저항 색깔. 왜? 첫 문장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그걸 뭐라고 그래? 전기 저항. 자, 찾아서 색깔 할게요. 1문단 지나 2문단 첫 줄. 전기 저항. 됐나요? 전기 저항.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원자 핵일까요? 전자일까요? 방금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전자였니? 아니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었니? 움직이는 건 전자였지. 전자가 움직이는 주체잖아. 그럼 걔가 저항의 주체일 리는 없지. 그치? 저항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누구 와서 때려. 이게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의 주체는 원자 핵이야, 전자야? 원자 핵이야. 걸리적거리는 건 전자야,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이 걸리적거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원자 핵이 졸라리 많아. 그러면은 전기 저항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 교실에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나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내가 지금 마이너스 전자야. 전자가 이동하기 어렵잖아. 많아지면. 그치? 저항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 알겠지? 자, 이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색깔 할게요. 원자 핵이 얼마나 촘촘히 배열 색깔. 자, 원자 핵이 얼마나 촘촘히 배열 색깔 딱 해봐. 그럼 이제 판단해봐. 원자 핵이 여기 이 부분 엄청 촘촘하게 배열돼 있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기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방금 한 말이야. 전기 저항은 커지겠죠. 이해돼요? 걸리적거리는 원자 핵이 촘촘히 배치돼 있으니까.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갈게요. 3문단에서 드디어 이제 비교쌍을 찾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화제 찾았고 이제 비교쌍을 찾을 차례야. 찾아봐.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절 찾아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작은 따옴표 처리까지는 안 됐네. 근데 딱 눈에 띄어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 옴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볼게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찾아볼게요. 칠판에다가도 한번 체크할 테니까 자, 옴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찾으시라고요. 자, 안 보이면 칠판 보세요. 여기. 자, 이를 옴의 법칙이라고 한다. 써볼게요. 비교쌍 1이라고 써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비교쌍 1번이에요. 화제가 뭐였더라?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방식의 첫 번째가 옴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옴의 법칙을 뭐라고 했냐면 공식 봐보세요.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표현한 방식 뭐라고 나왔어요? V는 IR이라고 나왔죠? 쫄지 마세요. V는 뒷문장 가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전압이라고 나왔고, 자 I는 뭐라고 그랬죠? 전류 나왔고, 다시 R은 우리가 화제로 봤던 전기 저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따라 적어볼게요. V는 IR이라고 나왔는데 쫄지 마시고요. 빨간 펜. 자, R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상수라고 써요. 상수.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막 전공서적을 막 봐요. 집에 이렇게 물리학 책도 있고 수학 책도 있고 화학 책도 있고 천체 물리학 책도 있고 막 그래요. 수업 직전에 이런 걸 다 읽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R 할 때 R은 숫자로 제시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는 일정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예요, 숫자. 상수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숫자로 제시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숫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참고로 CF, 참고 표시. 예를 들면은 자, y는 ax, 그럼 y는 뭐 3x 이렇게 봐. y는 3x. 상수가 뭐야? 상수가 숫자가 뭐야? 숫자가 3. 알겠지?
이때 그 3 같은 거야, 3 같은 거. R은. 알겠지?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V는 IR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얘기야. 얘가 지금 일정한 조건 하에서 둘 사이의 관계만 보는 거야. 얘를 고정시켜 놓고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얘는 전압이라고 했니 전류라고 했니 V 100V 200V 전압 얘는 1A 10A 할 때 전류 그렇지 전류 전류 얘를 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100V에서 200V로 이렇게 올리면 전압을 전기가 더 많이 흘러 적게 흘러?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전기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관계. 자, 둘의 관계를 상수 전기 저항을 같이 결합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전류가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뭐 어쩌고 나왔는데 자 위로 좀 올라가 보세요. 전류가 전원의 전압의 비례함을 발견했다. 그 부분으로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려는 거였어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자 어디? 보니까 비례한다. 전류가 전원의 전압의 비례.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세요. 이게 이 공식의 뜻이야. 전압을 세게 높이면은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죠? 됐어요? 쫄지 말라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바로 앞문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문장 있죠? 자, 이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바로 앞문장으로 갑니다. 자, 가시면은 이 부분 찾아서 색깔할 텐데 화면에다가 체크해 볼게요. 즉이라고 시작하는 그 반점 오른쪽 부분 있죠? 물체의 전기 저항이 전압이나 전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물체에 대해서만 성립. 자, 여기까지 색깔을 딱 해보세요. 칠판에다가 체크한 부분 잘 찾으셔가지고 똑같이 즉 오른쪽에다가 자 색깔을 딱 하는 거야. 됐니? 이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면 V는 IR에서 R이 상수라는 거를 모르면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Y는 3X가 될 수도 있고 4X가 될 수도 있고 5X가 될 수도 있는데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걔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변하는 건 X나 Y인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요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 써두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이제부터는 변형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류하고 도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비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찾아가지고 똑같이 체크해 볼게요. 형광펜. 전류가 도선의 길이에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지문에는 이렇게 나왔지? 근데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변형이 되면은 연기가 돼서 변형이 되면 여기는 도선의 길이와 무엇 사이의 관계야? 전류 사이의 관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류하고 도선의 길이하고 관계야.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고 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류가 그러니까 도선의 길이가 거꾸로 합시다. 도선의 길이가 엄청 길어. 그러면 전류가 적게 흘러 많이 흘러? 적게 흐르고. 알겠지? 자, 다시 도선의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반비례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시면은 이게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전기 저항을 여기다가 넣어서 생각해야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자 예를 들면은 도선의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길어. 근데 왜 전류는 조금 흐르죠? 긴데 왜 조금 흐르죠? 뭐 때문이에요?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전제가 돼 있어요.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로 도선의 길이가 길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이렇게 짧아. 지금 너비는 굵기는 같은 걸로 전제하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뭘 만날까요? 저항을 만나겠죠. 누구의 저항? 원자 핵의 저항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자 핵을 내가 체크해 볼게. 어떻게? 빨간색으로.
자, 한 칸에 하나씩 이 한 마디에 하나씩 정도만 체크해도 벌써 차이가 크게 나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 왜 반비례냐? 길이가 짧아,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류가 적게 흐른다. 왜? 그 사이에 원자핵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써놔. 써놓을게 여기다가 부딪히는 게 늘어남이라고 써주시면 이제 이해되는 거죠. 부딪히는 게 늘어나니까 많아지니까 전류가 적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요. 알겠죠? 그러다가 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충돌을 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연계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것과 별개로 자 봐보세요. 전기 저항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기 저항을 방금 얼핏 얘기했는데 이제 연계가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전기 저항을 도선의 길이를 갖고 방금 했던 것처럼 가볼게요. 이미 해버린 얘기이긴 한데 똑같이 그려봐. 자, 이렇게 굵기는 같고 길이만 다를 때 전기 저항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알겠죠?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면 전기 저항이 커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방금 그림으로 얘기한 거야 이거.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져서 전기의 저항이 저항 주체가 늘어나니까 저항이라는 기능이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로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은 저항이 많은 거잖아. 이해되지? 그거야 그거.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길이 말고 이제 두 번째로 길이 말고 길이는 똑같아 이제. 이렇게 길이는 똑같은데 너비 혹은 굵기가 다르다고 봐볼게요. 길이는 같은데 굵기가 달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굵은 거고요. 얘는 가느다란 거야. 그럼 이 상황이다 그러면은 굵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굵기가 커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굵기가 커지면은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 길이 되게 넓어. 하나는 내가 지나가는 길이 되게 좁아. 응? 내가 지나가는데 넓어. 그러면 전기 저항이 커, 작아? 작지 당연히. 쑥 지나가는 거지. 좁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굵기가 이렇게 커지면은 전기 저항은 거꾸로 줄어들게 된다 이거예요. 연계가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파인만이라고 들어봤죠? 물리학자 파인만. 그 파인만의 물리학 책에 보면은 이 오메 법칙 설명할 때 이 도선의 길이와 굵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계가 되면 얘가 선지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문 속 내용으로 잡힐 확률도 높고. 알았지? 자, 이거 메모해놔야 돼. 지문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적어두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적어놔야 돼.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3문단 내용 지나서 이제 4문단으로 갈 거예요. 4문단의 비교상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상 찾아볼게요. 자, 오미 법칙으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법칙으로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 녀석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줄이 법칙 찾아서 형광펜으로 색깔 다시 화면에 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체크할 것은 줄이 법칙인데 여기서도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비교상 몇 번째? 두 번째야. 일단 써. 비교상 두 번째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공식이 왼쪽에 있는 거 놔두고 오른쪽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I 제곱에 R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VI를 찾아보세요. VI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 그러니까 가해준 전압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한 VI라는 전력을 찾아봐. 전력을. 자, 공급된 전력을 뭐라고 했지? VI라고 표시했지. 자, 이거는 초당 공급되는 전력이었어요. 전력. 와트로 표시되는 자 전력이라고 했어요. VI. 그쵸? 이렇게 주어졌지?
찾았니? 색깔에 요 위에 있어 위에. 근데 이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른쪽 봐봐. i 제곱의 r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치? 자, 이거는 왜 i 제곱의 r로 정의가 되었는가? 비밀은 간단해요. 이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되는 거야. 앞에 나왔던 비교상 첫 번째 v는 뭐라고 그랬지? ir이라고 했거든. 어? 앞에 ohm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ohm의 법칙을. 알겠지? ohm의 법칙이 뭐였어요? v는 i 곱하기 r이었거든요. ir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넣는 거야. ir을 그대로 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ir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i 곱하기 i는 뭐가 돼? i 제곱이 되는 거고 r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다시 ir 곱하기 i 과정을 거쳐서 i 제곱 r이 됐다고. 알겠지? 이게 이제 물리학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에는 설명이 없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갑자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지문 내용이. 그죠? 왼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왼쪽 변에다가 r을 v에 해당되는 거를 직접 넣어보면은 또 마찬가지 r이 약분되면서 마찬가지 i 제곱 r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냥 오른쪽만 봐. 알겠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의미한 게 뭐냐? 지문으로 이제 따라가 볼게. 여기 봐볼게. 저항체가 몇 초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로 인해 소비되는 전력. 자, 여기 형광펜을 색깔. 저항체가 몇 초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로 인해 소비되는 전력 색깔. 자,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초당 소비되는 전력 I 제곱 R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최초에 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자, 4문단 한번 읽어봐.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뀐다고 나왔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일단 바뀐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뭐야? 열 에너지야. 이 과정이 복잡하게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위치 에너지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였지? 전자가 갖고 있었던 거야. 기억나니 이거?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누가 받아 안게 되는 에너지였지? 원자 핵이 받아 안게 되는 운동 에너지였지. 그치? 근데 얘가 열 에너지로 소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 우리가 콘센트로 전기 제품 꽂잖아? 콘센트로? 그럼 뭐가 콘센트에다가 코드를 꽂았어. 그럼 뭐가 공급돼? 전압이 공급되지. 그 순간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그치?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도선을 지나가면서 뭘 맞이하게 돼? 뭘 겪게 돼? 저항을 겪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꽂은 대로 전류가 다 흐르는 게 아니라 손실되는 게 생기지. 부딪히면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뭐처럼? 전구처럼. 니네 지금 이 전구에 손대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손대고 싶어? 수빈은? 왜? 뜨거워. hot, so hot. 왜 뜨거워? 열 에너지로 소비되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이게. 이해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코드를 꽂으면 뜨거워진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돼요?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이 전력을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중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문단의 중간쯤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비교상의 결론적인 부분이었고 다시 전제에 해당되는 부분 칠판에다가 체크해 볼 테니까 따라서 적는 거야. 아니 색깔하는 거야. 자, 여기 저항체는 이라고 시작하는 의문문 다음 문장이에요. 의문문의 다음 문장. 안 보이시면은 칠판을 보시고요. 의문문 다음 문장. 자, 저항체가 하는 일이야. 저항체는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요?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 색깔 딱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전환하는 건데 이만큼 이렇게 됐죠? 이 구조는 그런 거야. 이 전체 이 문단의 구조는 그런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셔가지고 비교상 1번, 2번 오음의 법칙, 줄의 법칙 찾았고 이제 추가 정보로 가는 건데 5문단으로 가보세요. 5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전기 저항의 크기 색깔 하시고 전기 저항의 크기를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법칙 때문에
계산하기가 수월해졌다, 어려워졌다?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 색깔해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전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 추가 정보로, 자, 추가 정보 써보시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지문이었어요. OX 문제를 화면에 띄워볼 테니까 이제 칠판을 모두 보셔야 돼. 알겠지? 자, 슬기 들어간 문장으로 갈 텐데, 사실 이제 연계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예상하는 연계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7번 문제 같은 거죠. 이런 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여요, 이거? 나경아, 이거, 나경이는 보일려나 모르겠다. 나경아, 이거 보이니? 글씨 보여? 잘 안 보여? 석주는 보이니? 오케이.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 슬기가 손에 쥔 금속 A는 그랬어요. 슬기가 손에 뭘 쥐고 있다고? 금속 A를 쥐고 있어요. 야, 금속은 일단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항상 그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뭐가 들어있어? 저항하는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금속 A. 그 다음 조이가 등장해서 최초로 등장한 조이입니다. 조이가 발등에 올린 금속 B야. 응? 알겠지? 자, 그럼 A하고 B를 비교하는 건데 원자핵의 배열이 더 촘촘한 것이다 그랬어요. B보다 뭐가? A가 원자핵의 배열이 더 촘촘해요. 자,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전기 저항.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전기 저항이 큰 금속은 그랬거든요. 전기 저항이 큰 금속은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다라고 수정해야 되는 OX 문제를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해됐죠? 이런 것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휘적 넘기세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그 물리 지구과학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 해양, 즉 물과 관련된 페이지 되겠습니다. 1문답 보시고요. 자, 문답 번호를 쭉 붙여주세요. 자,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수시로 가겠다.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적당히 공부해가지고는 수능 최저도 안 나옵니다. 아셨죠? 수능 국어는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한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응?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알겠죠? 적당히 해서는 적당한 등급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1문단부터 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의 최대 저장소는 이라고 시작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탄소에 대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암석권에 대해서 아마 말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지나가니까 그런 대로 전환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암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 탄소만 남아. 그래서 탄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공간만 이 암석권이라는 육지야 해양이야? 그러니까 땅이야 바다야? 암석권. 잘 안 보이면 저기 교재를 봐. 땅이야 바다야? 암석권은 육지야 육지? 땅이야 땅. 이게 땅. 그러니까 땅이 아닌 곳에서의 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여기 그런데라는 전환 표지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1문단 마지막 문장 가시면은 그래서 화제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해양에서의 그죠?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 색깔.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얘가 화제입니다, 화제. 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예상 선지는 이런 거죠. OX 문제도 만들어놨지만.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은 공기 중인 대기와 물속인 해양 사이에서의 교환만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요? 바로 앞 문장이 뭐라고 나왔니? 대기와 해양 사이도 있고 그리고 해양 속에서 그랬거든요. 공기 중과 상관없이 물속에서도 탄소 교환이 일어나. 공기 중과 이렇게 물속과도 일어나지만 이게 이제 유념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야. 오늘 문제 나왔어. OX 문제. 자,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세요. 이 문단 가시면 세 가지 비교쌍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교쌍 찾아보세요. 작은 따옴표로 나왔죠. 무슨 펌프라고 나왔죠? 이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을 펌프라고 명명한다. 보이죠? 그래서 무슨 펌프? 용해 펌프.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용해 펌프. 용해 펌프가 뭐냐 했더니 용해 펌프는 자, 오른쪽에 그림도 따라 그리면서 써볼게요. 비교쌍 1번. 자, 용해 펌프. 자, 펌프 중에서 용해 펌프는 용자가 녹을 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녹을 용자. 그러니까 용해된다란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디에 용해될까요? 바다에, 해양에
녹아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바다에 녹는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기억하기 좋게. 바다에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바다에 녹는다. 알겠지? 공기 중에 녹는 거야? 아니면 바다에 녹는 거야? 바다에 녹는 거야. 화살표는 위로야, 아래로야? 아래로. 공기 중에서 바다로.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자, 공기 중에 있던 게 찰랑찰랑 물속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그림을.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여기는 대양이고 대기이고 여기는 해양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의 특징을 탄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를 탄소를 기준으로 성질을 설명해야 돼. 탄소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느냐, 농도를 가지고 얘기해. 농도를 가지고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느냐, 탄소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니? 찾아봐. 이 문단. 분압이라는 말 나왔지. 보이니? 분압이라는 말 보여? 세 번째 줄에 그 백설표 돼 있어. 분압이라는 말 보이지? 분압이 다른 말로 뭐야? 농도야, 농도. 얼마나 빽빽하게 짙게 들어차 있느냐라는 얘기야. 알겠지? 분압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있다는 얘기야, 적게 있다는 얘기야. 탄소 분압이 높다.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봐. 고에서 저야, 저에서 고야. 고에서, 그렇죠. 고에서 저인 거죠. 괄호 처리하고 똑같이 써놔야 돼, 이거. 알겠지? 이게 뭔 개소리냐면은 탄소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공기 중에서 탄소라는 게 적게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알겠죠? 써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자, 상에서 하로 한번 써볼게요, 또. 이게 이거야, 얘들아. 니네 뱃속에서도 탄소가 많이 쌓이잖아. 이산화탄소 같은 게 쌓이잖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따위의 가스가 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니? 뱃속에서 폭발하니 밖으로 배출되니? 배출되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야? 이산화탄소 혹은 탄소의 농도가 뱃속이 더 높아가지고 더 낮은 쪽인 대기로 뿜뿜뿜 하고 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농도 차다 그러면은 농도가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니네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봐. 배 밖으로 배출된다고. 이해되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해됐지 이제?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은 다 이해된 거야. 그래서 그 용해 펌프 설명하는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그 문장 있지. 그 앞문장에다가 형광펜으로 일단 색깔을 해둘게. 뭐냐면 대기에, 자, 칠판에 내가 음영 처리할게. 대기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해양 표층수의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아야지. 그래야 아래로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해양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 자, 여기까지 색깔. 방금 그림으로 그린 게 여기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빵빵해지니까 빵빵하지 않은 곳으로 배출. 이해되지? 자, 다음 문단 내려가봐. 이제 두 번째 비교쌍이 보여야 되는데 3문단 뭐 있니? 생물 펌프. 그렇죠. 생물 펌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자, 2번이라고 쓰시고 2번. 자, 생물이라고 쓰시고 잘 비교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차이점 위주로 봐야겠지. 차이점. 앞에 있는 녀석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찾아볼 거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얘는 찰랑찰랑. 알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표층부터 시작하는 거야. 표층부터 시작해서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방향은 위, 상, 그 다음에 아래, 하로 방향은 같긴 한데 명칭이 다르죠. 표층, 심층. 뭔 개소리야. 얘는 물 속에서 시작해서 물 속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는 뭐였어? 대기에서 해양으로. 그럼 얘는 뭐야? 해양에서 해양 내에서 해양 내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지? 일단 물 속에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같아. 겉표자야, 겉표자. 그치? 위야 아래야? 겉이니까 위죠. 심은 뭐야? 깊다, 속이야, 속. 깊다, 속이야, 속. 알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생물이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 찾아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지나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읽어봐. 그렇지. 플랑크톤이 뭐래? 광합성. 오케이.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광합성 작용. 생물인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을 해. 그래서 자기 몸에 뭘 쌓아? 탄소를 졸라 쌓아. 그래서 누구한테 먹혀? 누구한테? 물고기 따위한테 이제 먹히겠지.
그 물고기는 다시 또 누구한테 먹혀? 더 큰 물고기한테 먹히겠지. 또 더 큰 물고기는 고래 따위의 제일 큰 물고기한테 먹히겠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니? 찾아봐. 그렇지. 잘했어. 먹이 사슬에 따라서 고차원 영양 단계로 이동. 이게 뭔 개소리야. 작은 놈한테 먹혔다가 더 큰 놈한테 먹히고. 근데 그 먹히는 과정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탄소. 최초에 플랑크톤이 먹었던 탄소가 계속 그 뱃속에서 뱃속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 뿡뿡뿡 하면서 너희들처럼 배출을 해. 탄소를. 그 탄소가 가만히 고여있겠니? 내려가겠니? 내려간다고. 왜? 덩의 형태로 나오니까. 탄소가 포함된 덩의 형태로 나오니까 점심시간 직전에 참 맛있는 얘기한다. 자, 덩어리진 형태, 고체 형태로 나올 테니까 꼬로록 하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뭐야? 그거 뿜뿜뿜 했던 그 시기가 죽어. 어떻게 되겠니? 썩겠지. 썩으면서 어때? 꼬로록 하면서 꺼져 들어가는데 부패하면서 또 탄소가 나오겠지. 그지? 얘가 가라앉으면서 탄소 덩어리째로 가라앉는다 이 느낌이야. 싸고 지가 가라앉고.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해되죠? 자, 참 맛있는 얘기였어요. 4문답. 세 번째 비교성입니다. 찾아보세요. 무슨 펌프? 역학 펌프. 자, 3번 비교성 쓰시고. 자, 역학 펌프예요. 역학 펌프. 역학 펌프. 자, 형광펜을 색깔하고 3번이라고 써. 자, 3번이라고 쓰시고 역학 펌프야. 그 역학 펌프 이 녀석을 앞에 있는 두 개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찾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방향이 계속해서 수직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해양 내에서야 해양과 대기 사이야. 해양 내에서지. 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표층에서 심층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표층에서 심층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얘하고 같아요. 근데 용해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구분선. 그죠? 위 아래인데 해양 내에서 이루다는 거다. 역시 표층에서 심층 방향으로. 근데 다른 점이 뭐야? 심층에서 또 다른 심층으로. 얘는 뭐지? 1층이었다면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왔다면 아래에 있는 심에서 심 방향은 뭐예요? 지하 3층에서 같은 층인 지하 3층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표심, 심심. 아니, 심심. 심에서 심으로. 이해됐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수평 이동이에요. 자, 써볼게요. 색깔 있는 걸로 써볼게요. 자, 위에는 지금 상하는 공통점인데 다시 수직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직이라고 괄호 처리했고요. 수직. 얘는 수평이었는데 수평. 자, 이렇게 수평, 이렇게 수직. 수직은 공통점, 수평은 차이점. 알겠죠? 수평 운동까지 한다는 게 역학 펌프의 차이점입니다. 생물 펌프와의 차이점. 이해됐어요? 자, 보이니? 자, 썼어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전체를 읽을 때 이 개별 이 비교상 하나하나에 너무 꽂혀가지고 거기만 매몰돼 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 문제 풀 때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출제위원이라면은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겠니?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깥과 내부 사이의 교환이고 얘는 내부인데 위에서 아래로다. 이거 차이점을 먼저 만든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뭘 만들까요? 얘는 수직인데 얘는 수평도 한다. 얘를 별표 얘를 이 초점에 두고 문제를 만들 거라고. 알겠지? 이해되죠? 지하 3층에서 같은 지하 3층으로 이동하는 게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역학에만. 알겠지? 그게 이제 이 차이. 얘하고 나머지 둘과의 차이. 자, 이제 추가 정보로 가볼게요. 5문단 갑니다. 5문단. 자, 5문단 가면은 첫 줄에 색깔 해볼게요. 대기와 해양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활발하게 순환되는 해역까지 색깔. 예를 들면 이제 두 곳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로 내려가셔가지고 적도 부근의 저위도 해역 색깔. 적도 부근의 저위도 해역 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북대서양으로 시작하는 부분 있죠. 자, 북대서양과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 자, 여기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북대서양과 남반구의 고위도 해역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게 이제 추가 정보로 이제 나와 있어요. 하나씩 이제 이해해 볼 텐데 적도 부근의 저위도 해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적도 부근의 저위도 해역. 여기는 적도니까 뜨거워 따뜻해? 졸라 뜨거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봐. 적도 부근에 지금 가는 거야. 여기야 여기.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여기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표층수가 뜨거워. 고온이야 저온이야? 고온. 알겠지? 그러면 저기 심층은 그러면은 심층은 저 깊은 바닷속은 고온이야 저온이야? 저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식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야.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는데 같은 층에서 같은 층으로 지하에서 지하로 오는 건데 출발점이 어디였더라? 저기 극지방에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극지방은. 그 마지막 문단 그 초반부를 봐봐. 앞부분. 극지방에서 시작된 거 맞니? 이 식기의 원래 모습은 뭐야? 얼음덩어리였어. 얼음덩어리. 극지방에 남극 북극 할 때 북극 지방에 얼음덩어리 느낌의 차가운 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야. 어? 그래서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어디까지 온 거야? 수평 이동해서 적도 부근까지 온 거야. 적도 부근까지. 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거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문을 봐. 해양에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대량 방출된다. 찾아봐. 이 결과. 자, 체크해 볼게. 그래서 여기. 해양에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대량 방출된다. 됐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를 딱 할 거야.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온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탄소 분압의 관계인데 이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로 올라갈 거야. 이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봐. 보고 있니?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런데 이산화탄소 분압은 저온일수록 낮아져 높아져? 낮아진다야. 그러니까 저온일수록 분압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온도가 낮을수록 분압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분압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는 고온이니까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얘는요? 낮아요. 알겠죠? 그러면 뱃속이 가득 차야 가스가 나와? 홀쭉이야 나와? 가득 차야 나와. 분압이 커야 나와? 작아야 나와? 큰 뱃속에서 작은 배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 그러니까 애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나왔니? 해양의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어디로? 대기로 방출된다라고 나왔네. 다시 한번 올라가 봐. 수온이 낮은 곳일수록 그 용해 펌프가 더 활발히 작동한다 그랬는데 이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고온이라고 하는 녀석에 따라서 위로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차갑잖아. 여기는 뜨거운 물이 표층에 있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해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대량 방출된다.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녀석을 이제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문장으로 가볼게.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활발하게 유입된다. 색깔 딱 해봐. 이건 이제 거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고온의 표층수가 점차 차가워지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는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뜨거운 대기 쪽에서 해양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방향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수업 시간에 본 게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OX 문제로 지금부터 넘기시면서 오늘 시험 직전에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5개. 각자 OX 문제 풀이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오늘 시험 잘 봐야 돼. 독서 지문 3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아까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다르게 많은 수가 만점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케이. 자, OX 문제 꼭 해보셔야 돼.